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제가 그 염승환 전문가한테 문자를 그렇게 자주 받습니다. 뭐 저를 알고 보내는 게 아니라 뭐 3%에 출연한 염승환입니다. 뭐 어디 이사 염승환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투자 종목 수익 나고 있으니까 유치하라고 이렇게 무작위로 막 랜덤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지금 그 문자를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직원을 고용해서 뭐 직원들이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바닥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 중에 염승환 전문가나 혹은 염승환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어떤 그 문자 보내는 분이 들으신다면 그렇게 뭐 TV에 나오고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이면 그렇게 호객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실력이 있잖아요. 진짜 실력이 있고 TV에 나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무작위로 호객행위 하듯이 문자 보내서 뭐 회원 유치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이 돈 싸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갑니다.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여담이지만 2011년도에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할 때 저는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방송만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전문가로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부담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나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종목을 막 던졌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남희석 씨랑 같이 남희석 씨가 닭이랑 수익률 게임 하는데 저는 남희석 씨의 멘토가 되고 그다음에 민명이라는 전문가는 닭의 멘토가 돼서 둘이 이제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그 민명이라는 전문가가 그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추천한 종목이 올라가서 좀 돈 많은 사람들을 좀 유치하려고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연예인 상대로 투자금 그 끌어당겨가지고 형무소 갔었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이제 제가 만만하니까 저를 꼭 집어가지고 저를 남희석 씨 멘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잃을 게 없죠. 그래서 자기는 뭐 우량주 같은 거 추천하게 하고 저는 테마주 같은 거 막 추천하게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망할 종목 주겠습니까? 그래서 남희석 씨랑 상담하고 이러면서 남희석 씨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메디포스트, 강원랜드, 그때 안철수 연구소였는데 이게 또 뭐가 될라다 보니까 갑자기 안철수 씨가 정치한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이제 지금의 안내비죠. 안내비 막 급등하고 메디포스트 급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되면서 강원랜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자산가가 찾아와요. 그래서 방송국에 PD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만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PD분이 제가 혹시 뭐 고객 돈 유치하고 어떻게 좀 그랬는 줄 알고 좀 이렇게 나쁘게 엮여서 이제 오게 되는 줄 알고 되게 놀랐대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자산을 맡기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맡기고 싶었다는 돈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기똥차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하셔야지. 제가 얼마를 투자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는 그 문자를 받는 투자자들이 얼마짜리 주식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작위로 그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을 잘 고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돈만 벌겠다고 눈을 크게 뜨고 덤벼들면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스란히 털립니다. 저도 옛날에 털었던 적이 있고요. 예, 전문가가 아닌데 막 전문가인 척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를 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력이 없었던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 읽어볼 텐데, 사람이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외모나 뭐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매력을 느끼겠지만, 남녀가 연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지죠. 그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뭐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상대방을 알게 되면 편안함을 느끼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해지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편안함도 느끼면서 항상 자극적이고 싶은 새로운 거를 찾게 되는 그 신선함을 추구하게 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전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편안함보다는 항상 자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분위기는 마치 악재가 전혀 없고 아주 단발적인 악재가 불확실성 해소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절대 흥분하지 말고 아직 시장에 악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우리 신중하게 보자.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고, 시장에서는 1%가 아니라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안도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흥분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안 했잖아요. 방송은 안 했지만 제가 주식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라고 제가 홀렸습니다. 왜 홀렸냐 하면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강할 때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가는 거다 이렇게 바로 지르면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그래 내가 지금 주식을 사지 못했지만 만약에 주식이 더 가더라도 그래 언젠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올 거야. 침착하자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첫 번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장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장이 끝난 다음에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계속 플러스로 유지됐다라는 점.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뉴욕 증시는 물론 쓸 카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1%를 하던 75bp를 하던 그 금리 인상에서 주식시장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다시 주식시장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가 이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근처까지 왔지만 주식시장이 더 상승하려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10시 5분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 연말 갈수록 주가 상승. 제가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진짜 바닥 찍었을까요? 다시 6만 원 안 깰까요? 아마 다시 6만 원 깨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6만전자 회복한 거 보셨죠? 그 다음날 뭐 2%까지 상승한 거 보셨죠? 자, 지금 6만 원 깨졌습니다. 다시는 안 올 가격입니다. 사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예. 양아치들이죠. 예. 진짜 그 내용대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을 희롱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다시 6만 전자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에 월요일 날 밤에 늦게 잤어요. 뉴욕 증시 시작하는 걸 보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아닌데 뉴욕 증시가 저렇게 흥분할 타이밍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뉴욕 증시 출발을 딱 봤는데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종가는 빠졌습니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이에요. 왜 뉴욕 증시가 전강 후 약이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인간이 버려야 될 가장 나쁜 본성, 그게 뭐냐면 흥분이에요. 흥분.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0.9였는데 1%가 나왔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해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소매 판매가 1% 상승한 거를 제가 왜 소매 판매가 그렇게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가 잘 나왔으면 소매 판매란 지표는 심리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8일 뒤에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벤 버냉키한테 쪽 먹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8.8보다도 높은 9.1이 나왔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26일 날 금리 인상 1% 할 수 있는데 왜 흥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가 아니더라도 75bp도 여러분 엄청난 금리 인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주택지표 분명히 안 좋게 발표될 거죠. 또한 대한민국은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 침착하자 했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자, 뉴욕 증시가 초반에 강했던 이유는요. 어닝 시즌의 꼼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닝 시즌의 꼼수가 뭐냐?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어요. 제가 이 얘기 계속하죠?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어요. 지난주에 미국이 2분기 어닝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표하는 업종이 은행인데 은행 업종들이 실적이 개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발표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겁니다. 즉 그 얘기는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완전 눈높이를 저 밑에다가 깔아놨는데 초반에 발표한 은행주들이 너무 실적들이 안 좋았고 이날도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개판이겠지라고 했는데 예상치를 윗돌았어요. 그런데 그 윗돈 예상치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달라붙을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뉴욕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던데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했네. 좋아라고 막 흥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행된 다음에 쭉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애플이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을 발표하면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도 잠재적인 경기 둔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애플이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시장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인력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서니까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죠.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서일 수도 있고요. 영업 쪽은 사실 비용이 나가는 부서보다는 아니잖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사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사팀에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좀 비용만 나가는 부서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그런 부서에 고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애플이 2% 이상 빠졌습니다. 즉, 오전에 예상치보다 크게 낮춘 은행 실적보다 잘 나온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때문에 우와 했는데, 진짜 중요한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애플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를 예상해서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쓰리가 계속 짚고 있는 금리 인상. 오늘자로 디데이 8일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은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인상 가능성 70%, 100bp 인상 가능성은 3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00bp 인상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7월 27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 물가 상승률은 9.1%가 나왔어요. 자, 유가가 지금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예. 물론 저도 75bp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철두, 철미, 철상, 철화해야 된다고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표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발표한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9.1%씩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 75bp 금리 인상이 뭐 시장의 호재입니까? 75bp 금리 인상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는요, 75bp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리 역전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경기지표 보면은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한 7월달 주택시장지수 6월달에 67이었는데 7월달에 55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 꺾였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주식은 선반영한다. 그런데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충격받고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센 충격처럼 보이지만, 진짜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충격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오지만 충격이 한번 오면 크게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자, 여러분 주식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습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종목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내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주식에 물타기를 합니까? 아니면 부동산 대출을 막으려고 내가 손해보고 있지만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 대출을 막습니까? 후자죠. 저는 지금까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전자를 거의 못 봤어요. 전자는 언제 보느냐? 보긴 봤어요.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 주식 중독자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현금 갖고 있다가 말아먹으니까 집 팔아가지고 주식하고 집 팔아가지고 주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매는 주식 중독자들이 하는 행태고요.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리는 거는 자금의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손해봤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삼성전자 물타기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집에 대출금을 이자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돼. 근데 삼성전자가 물려 있어. 에이, 그냥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그냥 손해봤으니까 그냥 팔아서 야, 대출 막자.
이래서 자본시장에서는 부동산 충격이 늦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아마 리먼 사태가 9월 달인가 왔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5월 달부터 이상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차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자, 주택시장 지수 둔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국제유가 이날 WTI가 5.13% 상승해서 102.60달러 마감했습니다. 5월 11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가격이 최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한 폭, 5% 상승한 게 최대 폭이에요. 이 최대 상승폭이 5월 11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100달러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뭘까요? 러시아 국영업체 가스프롬이 유럽에 가스 공급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위기의 위험도가 증가했어요. 왜? 러시아가 왜? 뭐 대략 얘긴 이래요. 이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이 노르드스트림 1, 노르드스트림 2 이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왜 중단하는데? 유지 보수를 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 유지 보수가 2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국제 유가는 수요와 공급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떨어지네 하면 어떤 이슈를 던지냐면 기름이 지나가는 송유관에 구멍이 났다든가 뭐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그 송유관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그거 송유관에 그 기름 통과 못 시키게 딱 막고 청소하고 뭐 보수하고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벌어서 국제 유가를 반등시키는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 노르드스트림 1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유지 보수 때문에 2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연장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미국 연맥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8월 3일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회동을 합니다. 이때 혹시 증산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했는데 중동 방문에서 원유 좀 증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에 갔는데 확답 못 받았구나. 니네 미국 이제 영향력 별로 없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저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합작으로 미국 연맥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중국이 뭐 대놓고 연맥이는 건 아닌데 러시아는 미국 연맥이는 게 확실하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은 물개박수로 잘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국제유가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안 잡힙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은 1% 금리 인상해야 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올해 경제 이슈 첫 번째 디폴트,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는데 원유 증산 요청에 확답을 못 받았다. 아니 중동 국가들이 미쳤다고 지금 증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걔네는 이미 지금 7월 달부터 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지금 둔화하고 있고 7월 말경에 또다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할 건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그러면 이 중동 국가들이 가뜩이나 지금 원유 증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증산한다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수요 감소 우려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동 지역은 산유국들은 쉽게 지금 증산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날 문제가 됐던 러시아 국영업체 가스프롬이 유럽에 가스 공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시적인 이유고 이건 러시아가 미국 연맥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동 지역이 희생할 필요가 없죠. 중동 지역은 지금 미국이 중요합니까?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감소해서 예전에 언젠가요? 2000 몇 년이죠? 2016년인가요? 그때 WTI가 막 $26, $30 그렇게 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상태가 벌어질까봐 중동 국가들은 당연히 증산 쉽게 못합니다. 아마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회동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국영업체 가스프롬이 얼마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유국들이 쉽게 증산한다는 얘기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7월 말 되면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75bp 금리 인상을 하던 1% 금리 인상을 하던 금리 인상하면은 신흥국 국가들이 금리가 역전되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로 하락했고 신흥국이 우려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산유국들이 중동 국가들이 증산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저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슈 얘기하는 게 겁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여러분 자랑질을 하자면 작년 12월 달에 디폴트 얘기한 게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마치 2018년도에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한 게 저밖에 없는 것처럼 아마 올해 이슈가 디폴트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올해 생각해 보세요. 올 연초에 백신 맞고 다시 경제 되고 리스타트 종목들 올라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 지수 좋게 봤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요. 디폴트고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지금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나대는 거는 미국 연맥이는 거니까요. 예. 요거는 꾸준한 계속 이슈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기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러시아가 산유국 3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를 가지고 이 가스 공급 가지고 미국이랑 딜을 하면서 우리 디폴트 해제해줘. 우리가 돈을 안 갚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디폴트를 해결해 달라는 동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동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송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지수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은 여러분 흥분할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시면서 제가 진짜 시장에 좀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분위기가 좀 잡히고 변곡점이 좀 보이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